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못 보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저는 이제 타전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는 걸 네, 좋아하는 네네. 골목대장이라고 합니다. 문학의 골목시장을 평정하려고. 그쵸, 이제. 네. 골목에서 빌딩이 되는 그날까지. 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추천을 받은 책입니다. 이게 좋다고 그 골목대장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머리가 확실히 크긴 크네요. 아, 그런가요? 아니요. 꽉꽉 들어차는 버섯 초코송이가 하나 있는데,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서울의 지주인 표도르 카라마조프라는 전직 사업가 그리고 현직 남봉꾼입니다. 공식적인 그 아들은 총 3명이 있는데, 장남인 이제 드미트리 카라마조프는 첫째 부인 태생이고, 그리고 둘째인 이반과 셋째인 알료샤는 두 번째 부인 네, 이제 태생이에요. 아빠는 자식들을 1도 돌보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거의 이제 남처럼 지내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이제 유산 문제 때문에,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있죠. 그 아버지의 연인과 아들들의 기묘한 이제 삼각관계 문제도 있고, 한마디로 여자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 돈 문제, 하여튼 여기 굉장히 막장 스토리입니다. 네, 이런 갈등이 고조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살해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아들은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러고, 실제로 아버지는 살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요즘에 추리 스릴러에 버금가는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줄거리로 이어져요. 네. 어떠셨어요? 가독성이 좀 괜찮았나요? 가독성이요? 김현수 작가님께서 그 어떤 강연회에서 이 책을 언급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 책은 올해 내가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어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덕심으로 읽어요. 네, 덕심으로 이제 펼치기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1권은 이게 총 3권까지 돼 있는데, 1권은 너무 좀 추상적이고 맞아. 굉장히 관념적인 어떤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1권은 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동네도 딴 동네 얘기. 네, 그리고 인물들의 이름도 막 길고 아. 또 그 각자 인물들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1권은 좀 많이 힘겨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2권부터 본격적인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줄거리들,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박진감 있게 막 넘어가면서 이거 완전 재밌는데 하면서 2권, 3권은 좀 빠르게 읽었던, 제가 좋아하는 김현수 작가님도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막 쓰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소설에 다 있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읽다 보면은 먼 나라, 옛날의 러시아의 어떤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쵸. 읽으면 굉장히 나 이런 책도 읽었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김현수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쓴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책을 좋아할 만해. 읽어보면은 그런 심리라던가 맞아. 자아라던가 유년기의 이런 기억 같은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좋아할 만합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가 궁극적으로 쓰고 싶은 건 종합소설이다. 아무래도 방금 전에 이제 김현수 작가님 얘기에서 나온 그 말 같아요. 다들 탐내는. 그 다음으로 그 소설에 정말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인물이 거의 없어요. 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이 혹시 둘째 아들인 이반이에요. 네. 인물들의 군상을 선상에 놓고 보면 네. 형인 드미트리는 굉장히 괄괄하고 좀 행동파이고 복장인 인물이잖아. 아빠를 막 때리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라서, 또 셋째인 알류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금욕주의자에다가 윤리의식이 완전히 투철하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너무 이상적인 인물인 거죠. 너무 이상적이고 네. 허구적인 그쵸. 거죠. 네. 근데 그 이반은 어떻게 보면은 갈등하는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냉소적이고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소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마음도 약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매사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런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제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이반이라는 인물이 제일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선과 악, 혹은 고민하는. 믿음과 믿지 않는 이런 네. 사이에서 파저구님은 저는 그 스메르자코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비중으로 따지면은 되게 적어요. 네. 근데도 마음이 가는 게 그 사람도 표도르 카라마조프의 공식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생아죠, 사생아. 스메르자코프는 그 출생도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엄마를 죽였다라는 트라우마? 공식적이진 않지만 자기도 카라마조프가 사람이잖아요. 이 사단이 난 게 어떻게 보면 유산 문제 때문인데 이 스메르자코프는 사생아이기 때문에 이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온갖 무시와 그 중노동은 다 견디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이 열등감으로 똘똘이 뭉친 인물이 결정적으로 이 아빠가 죽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아들들을 그 아버지 살해라는 이 반인륜적인 그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이 스메르자코프가 설계를 하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인물입니다. 이 소설의 맨 앞에 보면은 에피그램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골목대장님께서는 네. 이 에피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누가 죽죠? 여기서 새 인물이 죽거든요. 조시마 장로, 네. 셋째 아들 알류샤의 어떻게 보면 멘토죠. 네. 네, 멘토인 조시마 장로. 조시마 장로 죽고 네. 당연히 그 아버지가 죽고 일류샤라고 일류샤라고 하는 동네 하는 꼬마인데 이 꼬마 아빠가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일류샤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죠. 네. 되게 순수하고 순수한, 네. 하지만 집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의 죽음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남긴 게 뭘까를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버지의 죽음은 뭘 남겼을까요? 아버지의 죽음은 유산을 남겼죠. 돈, 아빠가 죽어야 유산 상속이 되니까요. 사실 아들 사이의 어떤 갈등,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들의 어떤 내면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발현되게끔 했죠. 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소설이 네. 이어지게끔 했죠. 이 아버지가 안 죽었으면 맞아. 이 소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있어서 참 자극적이었어요. 이 소설이 이어지게 되는 어떤 중심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요. 멱살 잡고 끌고 간 이 두꺼운 소설을 읽게 만든 멱살 잡고 끌고 간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조시마 장로 같은 경우에는 그 막내 아들인 알루샤가 네. 진정한 어떤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발판을 마련한 게 조시마 장로의 조시마라는 미랄이 죽어서 알류샤를 낳은 거죠. 그리고 알루샤는 진정으로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조시마 장로가 죽으면서 너는 절대 여기에 남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잖아요. 맞아. 거기 왜 그렇지? 왜 나를 아들같이 아껴쓰면서 자기 어떤 후계자로 삼지 않고 왜 나를 이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 되게 의아함을 가졌었는데 네.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조우 같은 거를 해요. 그 조시마 장로의 어떤 영혼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조우 같은 걸 한 이후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알류샤는 네. 이제 일류샤. 처음에는 그 드미트리가 일류샤의 아빠를 폭행을 해가지고 맞아. 굴욕적인 폭행을 그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맞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류샤를 만나게 됨으로써 알류샤는 다른 까르마조프가의 그런 피리와는 다르게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우정을 좀 하게 되죠. 이 아이와 네. 셋째 아들인.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음으로써 맞아. 남게 된 건 죽었지만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랄. 너무 교훈적인 내용으로 흘러가는 내용인데 이 아이가 죽음으로써 그 반목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고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죽은 친구의 그 죽음을 되게 아파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각인하고 잊지 말자라고 서로 다짐을 하죠. 소년 시절이 굉장히 큰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때 알류샤가 그 이제 왜 죽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예전 서양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의 죽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훗날 성인이 돼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 순수했던 소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으로 슬퍼했던 이 아름다운 기억을 잊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굳이 왜 그러면은 이 형제들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일루샤라는 소년의 내용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막판에. 그쵸. 저도 조금 저는 의아했어요. 읽으면서 왜 나는 지금 빨리 이 법정에서 누가 죽인 거야? 법정에서 범인이 누구야 이게 범인이 누구야? 궁금해 죽겠는데 계속 일루샤 얘기가 중간중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뭐지? 약간 호흡도 다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랑 일루샤 얘기를 다룰 때 너무 감성적인 네, 그런. 왜 이 얘기를 왜 넣었지? 근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가가. 그쵸. 왜 그럴까? 굳이 연관을 지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어릴 때 어떤 기억이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고 어떻게 보면 이 세 아들이 이렇게 된 것도 어릴 때의 기억과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긋나려고 할 때 이 알루샤가 했던 말은 그거 같아요. 내가 막 어긋나려고 할 때 뭔가 나쁜 마음이 생겼을 때 나의 소년 시절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순수했던 그래 내가 한때 그랬던 적도 있었지. 그러면서 한 번쯤 그 성인이 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나쁜 방향으로 가려다가도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마 작가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그 프로이트가 매우 좋아했겠죠. 그렇죠. 네, 유년기에 매우 좋은. 네. 이 부분에서 좋아요를 눌렀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일류샤라는 약간 이런 그 결말을 좀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교훈적이고 좀 좋게 끝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종교적이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인 이런 교훈을 주려는 그런 걸 싹게 걷어내고 보더라도 유년기 때의 기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사실 유년기의 기억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변 환경이라던가 부모라던가 뭐 이런 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씁쓸합니까? 좀 씁쓸하죠. 왜냐면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이 아동기, 유년기를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쓸쓸한 문제도 있죠. 그리고 사실 친구가 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걸 또 옆에서 잘 해석해주고 잘 풀어주는 알류샤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맞아. 또 잘 된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충격으로 남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들이 약간 좀 의문을 갖잖아요. 장례식장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아니 친구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는 슬퍼하다가 이 밥이 목구멍으로 이게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아이들은 충분히 저도 물론 그랬고 네.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어떤 그 깨달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산 사람 살아야죠. 그리고 맞아요.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처음일지 몰라도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 죽음을 마냥 그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랄 하나가 죽음으로써 두 개가 되는 그런 의미가 그 밥 먹는 장면에서 좀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설명하기가 복잡한 책이에요. 네네네. 그냥 혼자 떠들었으면 이거 되게 이도저도 안 됐을 텐데 같이 떠드니까 확실히 괜찮네요. 역시 문학은 함께 얘기를 하는 맞아. 거예요. 문학은 진짜로 혼자 볼 때도 재밌지만은 맞아요. 같이 이제 물고 뜯으면서 그러면 정말 의미가 배가 되죠. 그렇죠. 책에 담긴 의미나 이런 게 배가 네. 돼서. 제가 그냥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간 것도 다른 분이 읽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가 배가 되죠. 네. 특히 고전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현대문학보다는 고전은 아무래도 좀 어렵고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고전이야? 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아 그래서 고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고전이라는 게 뼈다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뼈다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뜯을 게 많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미처 못 뜯고 지나간 뼈다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뜯으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예상적인 인물에 대해서 제가 네. 여쭤봤잖아요. 그러면은 장면을 또 하나 꼽아주실 수 있나요? 인상적인 장면? 네. 저는 드미트리 맞죠? 첫째 아들이 네. 이제 아버지랑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 그루셴카가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막 열이 뻗쳐가지고 네. 내가 어떻게든 오늘은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 사랑하는 여자랑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고서는 이 부분이 되게 그래서 아빠 창문을 딱 열어가지고 아빠한테 가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생략이 됐죠. 맞아. 이거 그래서 저는 아빠를 헷갈렸어. 죽였어 말았어 이게 생략이 되고 나서 도망 나와요. 집에서 막 급하게 도망 나오다가 그 집에서 일을 봐주시는 그 아저씨랑 딱 마주치고 그 아저씨를 머리로 자기가 지금 너무 흥분하고 도망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아저씨를 머리로 팍 쳐요. 놀래가지고 팍 치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자기 주머니에 돈이 쥐어져요. 딱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만큼의 돈이. 그러니까 나 그 그게 너무 돈을 이상했어. 쥐고 자기가 예전에 돈이 필요해서 맡겨놨던 권총을 쥐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유서를 써요. 유서를 쓰고 이 세 가지를 쥐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옛날 첫사랑과 떠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여자한테 막 마차를 빌려가지고 갑니다. 이 장면 너무 이 장면, 드라마 같아. 네. 영화 같아. 권총과 돈과 그리고 유서. 가면서 이제 다른 이제 하인들한테 막 샴페인이라던가 먹을 것 같은 거. 내가 오늘 이 돈을 다 쓰겠다 네. 이러면서 그래서 마치 피 묻은 돈이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완전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가서 뭔가 일을 저지를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정말 지금 사랑의 눈이 멀었으니까 그루셴카가 사랑했다는 그 첫사랑을 보고 막 한 방 날리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난 어차피 사람을 죽였으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 드미트리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진 않았는데 그 쫓아 나오던 아저씨는 자기가 정말 죽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인 마당에 사랑하는 여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이라도 멀리서 보고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의외에 좀 뭐라 그러지 말랑말랑한 심리가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은 약간 좀 폭력성이 네. 있지만 되게 순수한 인물인 그런가 거죠. 봐요. 예. 1차원적인 거죠 어떻게 맞아. 보면. 좀 단순한 인물인 거죠. 갑자기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의외로 사랑하는 여자가 그 그루셴카가 자기 첫사랑한테 되게 실망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의 진정한 사랑이 드미트리였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영원히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미트리는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거야. 그런데 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자기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돼서 딱 잡히게 되잖아요. 네, 검사가 들이닥치죠. 저는 그 순간이 제일 재밌었어요. 이게 정말 어떤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못 참고 일을 저질렀는데 그때 마침 가장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고 그와 동시에 가장 불행한 순간이 갑자기 탁 맞닥뜨리는 그 순간이 굉장히 극단적이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인생의 아이러니 같아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 실제 경험이랑 약간 연관이 있나요?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좀 헷갈렸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저는 이 첫째 아들이 약간 헷갈려가지고 아빠를 죽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듣고 보니까 진짜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인상적이죠. 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왜 신화나 영웅담 같은 걸 보면 항상 그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번성했다가 바닥까지 쫙 떨어졌다가 네. 그때부터 이제 막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약간 그런 스토리. 네. 그래서 가장 어쨌든 행복해야 될 순간에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인생에서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뭘 딱 겪었다 이건 아닌데 어떤 비슷한 심리나 이런 것들은 경험해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밌네요. 다음에 사석에서 얘기해주세요.
저의 어떤 네. 굉장히 높았던 시절과 바닥이었던 시절. 갑자기 그 딱 겹치는 순간. 네. 네. 그거 되게 궁금하네요. 네, 다음에 한번 저 풀어보도록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은 타정원님은 따로 있으세요? 인상적인? 제가 뽑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반과 그 스메르자코프의 대화예요. 이 사건이 그 아버지 살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둘째 이반과 스메르자코프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둘 다 이 사건이 어떻게 그러니까 스메르자코프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인물이고 이반은 그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반은 사실 철저하게 형이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왜냐면 자기가 형이 아버지를 죽이게끔 그렇죠.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네. 형이 확실히 죽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반도 아빠를 너무나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네. 하지만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형이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죠. 오히려 자리를 비켜주기까지 네. 하죠. 오히려 방해가 안 되도록 자리를 좀 피해주기까지 하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이반은 어떻게 보면 자아가 분열되죠. 네. 자기 안에 도덕적인 윤리를 지켜야 된다.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의무? 이런 거를 지키는 자아와 그렇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정의라던가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 세상의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좀 악마적인 이런 자아와 분리돼서 실제로 미치는 사람은 이반이죠. 그 미칠 만한 그런 안에 폭약은 이반이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호탄, 그 스파크를 탁 터트려주는 사람이 스메르자코프거든요.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흥분됐어요. 정말. 너무. 재밌긴 했어요. 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여기서 스메르자코프가 어떤 뭔가 조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서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고는. 네. 전혀 그런 그냥 듣보잡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파격적인 그런 내용을 주고 또 이반이 미쳐가지고 왜 이렇게 혼자서 막 벽 보고 떠들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악마성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악마가 뭐 꼬리 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로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게 이제 100년도 더 된 이런 소설이기 때문에 그게 후대에 영화나 이런 소설에서 악마를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악마가 오히려 엄청 멋있고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소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아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흥분하게 절 만들었던 건 스메르자코프의 다음 행동. 이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말하면 그 다음 행동 때문에 저는 이 보면서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너무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던 관계라. 네. 이건 꼭 3권까지 읽어야. 네, 거기가 진짜 재밌어요. 재밌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그 대화 부분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네, 또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면서 또 재밌네. 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았어요. 저 이제 책 얘기는 다 끝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골목대장님 다음 획도 나오실 수 있는지. 저요? 네. 결과물 보시고 얘기하실 건가요? 글쎄요. 네. 저는 그때 그냥 어쨌든 저한테 되게 처음 맛보는 경험이었잖아요. 네네네. 재밌네요. 재밌어서.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편해요. 좀 제가 뭐 다른 책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소설은 좀 잘 읽고 좋아하는 편이어서 소설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도 불러주신다면 재밌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맨날 불러도 되나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함께 문학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몇몇 분들 있잖아요. 네, 수다방이 있죠. 조잘조잘. 네네네. 그분들하고 다 같이 얘기해도 마이크 터지지 않을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서 제가 한번 꼬셔볼까요? 그래서 다 같이 좀 우리 둘의 의견 말고도 좀 여러 사람 의견을 들으면 재밌는 책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다 같이 얘기 나누는 장면을 이렇게 뭔가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 나누는 거를 좀 이렇게 조금
떨어진 시점에서 촬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골목대장님과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